A매치 휴식기의 옵타 분석 사이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풀백 활용법과 관련된 자료. 아레나 슬롯의 전술적인 특징 중 하나인 풀백 간의 좁은 간격, 풀백의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에 대해 보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레나 슬롯이 리버풀에서 어떻게 풀백을 활용하고 있는지, 풀백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시키며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풀백. 아레나 슬롯의 전술적 철학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어느 스포츠든 공간 창출, 수적 우위 두 가지 개념을 통해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유기적으로 반복적인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내는 팀일수록 강팀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감독은 측면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격 작업에 힘쓸 수도 있고 어느 감독은 중앙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더 신경쓰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곤 합니다. 아르네 슬롯은 위리겐 클롭과 달리 측면 보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며 중앙에서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르게 몇몇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포지션은 풀백. 기본적으로 아르네 슬롯은 비대칭적인 풀백 포지셔닝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레프트백은 최대한 센터백과 좁게, 라이트백은 최대한 센터백과 넓게, 풀백 간의 간격은 최대한 좁게. 이미 많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수치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옵타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각 팀의 풀백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서로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시각화시킨 자료입니다. 어느 팀은 백3, 어느 팀은 백4를 활용하기도 하며 각 팀마다 세부적인 포지셔닝을 파악할 수는 없다 보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풀백 간의 간격만 봐도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팀을 몇몇 구분할 수 있죠. 맨시티 풀백 간의 간격 평균 35.7m, 아스날 37.6m, 첼시 37.8m, 리버풀은 38m. 약간씩 활용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위권에 있는 네 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바로 알 수 있죠. 풀백들을 좁혀 활용한다. 센터백 6번, 10번.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중앙 움직임을 요구하여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내고 다채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팀일수록 풀백의 영향력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슬롯의 리버풀로 보시면 레프트백보다 라이트백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슬롯이 아놀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 최대한 센터백과 넓게 서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죠. 로버트스는 아놀드보다 조금 더 낮은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왼쪽 센터백에 위치하여 빌드업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과 루이스 디아스를 측면에 위치시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레프트백과 라이트백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아놀드는 센터백과 최대한 넓게, 로버트스는 센터백과 최대한 좁게 비대칭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둘 간의 평균적인 간격은 좁습니다. 두 선수의 활용 방식은 다르지만 둘 간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레프트백, 라이트백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중앙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근차근 자료로 봅시다. 우선 로버트슨 관련한 자료부터 보시면 지난 시즌 로버트슨의 평균 터치 스팟과 이번 시즌 로버트슨의 평균 터치 스팟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90분당 평균 터치 수치를 말해주며 위에 마이너스, 플러스 숫자는 해당 공간에서의 수치 변화를 의미하죠. 보시다시피 재미있는 부분은 터치라인에서의 터치 수가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의 최대 장점이라 불리는 터치라인에서의 직선적인 돌파,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터치라인에서의 크로스 효율이 어마어마했던 로버트슨을 지금과 같이 중앙으로 좁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의 터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아르네 슬롯이 어떤 전술적인 요구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수적 우위를 선호하며 크로스가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본다. 측면 수적 우위를 선호하지 않으며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시죠. 클롭의 리버풀에서 슬롯의 리버풀로 넘어오며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공격 패턴은 크로스입니다. 이번 시즌을 포함한 최근 5시즌 동안의 평균적인 크로스 시도 횟수를 보시죠. 22.7, 23.6, 21, 21.5, 이번 시즌 15.4. 보시다시피 그동안 계속 1위라 보셔도 됩니다. 이번 시즌은 15.4회, 작년과 비교하더라도 평균 6회가량 감소했습니다. 13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평범한 수준의 크로스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크로스를 기피한다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즌 초반 7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 내려앉는 성향의 수비적인 팀들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지금의 수치에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날 17.6회, 맨시티 18.4회, 두 팀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15.4회를 보이고 있죠. 보다 자세히
자세히 리버풀 선수들의 수치로 비교해 봅시다. 7경기 동안 총 108회의 크로스 시도, 1위 아놀드, 2위 로버트슨, 3위 살라, 4위 소보슬라이, 각포, 6위 치미카스. 아놀드, 로버트슨, 치미카스, 브래들리 4명의 풀백의 비중은 약 68.5%.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90분당 평균 크로스 시도는 약 5회에서 6회. 리버풀의 팀 구조상 윙어들의 전체 크로스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놀드, 로버트슨 두 선수는 전체 크로스 대비 약 66%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드필더의 크로스 시도는 사실상 없다시피 할 정도로 소보슬라이는 고작 7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봅시다. 38경기 817회 시도, 1위 로버트슨, 2위 아놀드, 3위 소보슬라이, 4위 치미카스, 5위 엘리엇. 아놀드, 로버트슨, 치미카스, 브래들리 4명의 풀백 크로스 비중은 약 54.1%. 아놀드는 90분당 7.03회의 크로스 시도, 로버트슨은 90분당 9.79회의 크로스 시도. 두 풀백의 크로스 지분율은 43%. 전체 크로스 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보슬라이, 엘리엇의 크로스 시도 횟수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90분당 4회가 넘어갔으며 윙포워드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소보슬라이, 엘리엇의 크로스 지분율은 전체의 21%. 지난 시즌의 수치를 이번 시즌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아놀드, 로버트슨의 크로스 비율 차이는 약 23%. 로버트슨은 90분당 약 4회가량 크로스 시도가 줄었으며 아놀드 또한 2회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의 크로스 비율은 급감, 아니 없다시피 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이유만 짚고 넘어가자면 미드필더의 페널티 박스 공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공격 철학 중 하나,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페널티 박스에 배치시킨다. 풀백을 페널티 박스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드필더를 중앙지향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의 숫자를 높일 수 있겠죠. 당연히 미드필더의 측면 크로스 상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버래핑이 아닌 언더래핑을 선호한다면 컵백 상황에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미드필더는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해야겠죠. 이는 나중에 더 다뤄봅시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여기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 지급,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선호하지 않으며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강조한다. 사실 측면 수적 우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 함은 측면에서의 고립 상황, 1대1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초에 측면에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 빈도보다 언더래핑을 통한 컷백 플레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윙어를 측면에 고정시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낮은 득점 확률의 크로스 시도를 줄이고 보다 높은 확률의 컷백 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연히 언더래핑 빈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운 언더래핑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윙어의 앞으로 풀백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윙어를 측면 공간에 고정시켜둬야만 합니다. 상대 풀백이 윙어를 마크하기 위해 측면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발생하는 센터백, 풀백 간의 수비수 사이 공간을 아놀드, 로버트슨이 공략하기 위함이죠. 만약 아놀드, 로버트슨에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곧바로 윙어는 중앙으로 컷인 플레이를 하며 반대편 풀백에게 크로스 혹은 직접 슈팅을 통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반대발 윙어를 쓰는 이유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함이죠. 만약 풀백들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며 하프스페이스 공략, 언더래핑을 통한 컷백 플레이가 진행된다면 미드필더들은 빠르게 페널티 박스에 진입하여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순간적으로 반대편 풀백 1명, 미드필더 2명, 공격수 2명, 최대 5명의 숫자가 페널티 박스로 진입할 수 있겠죠. 물론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이 항상 유연하게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도, 언더래핑을 자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윙어들을 측면 공간에 고정시켜둬야 한다는 점에서 풀백과의 1대1 상황에서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이를 극대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로버트슨이 윙어의 안쪽, 중앙에서 볼을 건네주며 공격은 시작됩니다. 현재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쭉 봅시다. 미드필더 2명, 메갈리스터와 소브슬라이는 중앙에 위치하며 윙어 2명은 모두 측면 공간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디아스가 측면에 붙어있으면서 풀백은
풀백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당겨지겠죠. 조타는 중앙으로 파고들며 센터백을 안으로 끌고 가줍니다. 조타의 움직임으로 센터백과 풀백 간의 사이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윙포워드와 풀백 1대1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며 윙어의 개인 능력을 통한 돌파, 풀백을 활용한 언더래핑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로버트슨이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상대 미드필더는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대각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여기서 디아스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언더래핑하는 로버트슨에게 패스를 주며 컷백 상황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언더래핑하는 로버트슨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본인이 컷인 플레이, 슈팅 마무리를 하든 반대편 공간을 열어준다. 로버트슨에게 주는 패스 타이밍은 지나갔고 로버트슨의 움직임을 통해 발생한 중앙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디아스입니다. 중앙 공간으로 컷인에 이은 슈팅을 하든 크로스를 올리든 완전히 반대편을 활용하든 선택을 해야겠죠. 이러한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미드필더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는 언제든 박스 진입을 위해 준비하며 중앙에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수, 풀백, 미드필더 4-5명의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디아스가 조금 머뭇거리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이 형성됩니다. 이 순간 디아스가 할 수 있는 건 무리하게 풀백을 1대1로 뚫어내는 것 혹은 그냥 다시 뒤로 볼을 돌리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풀어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윙어의 판단이 늦어지게 되어 아무 소득 없이 진행된 공격 상황이지만 여기서 보여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어떤 방식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여기서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윙어의 아이솔레이션 구도. 언더래핑을 활용하기 위해 측면의 윙어들을 고정적으로 두기 때문에 윙어들이 풀백과의 1대1에서 효율성을 보여야만 마무리 작업에서의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윙어들의 파괴력, 공격적인 성향을 중시 여기는 슬롯이다 보니 풀백의 크로스 시도가 줄어드는 만큼 윙어들의 페널티 박스를 향한 볼음반, 드리블 수치는 급증했습니다. 직접 데이터로 보시죠. CPA, 말 그대로 볼을 소유한 채 페널티 에어리어, 박스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0분당 평균 CPA 수치를 보시면 6.55회, 7.63회, 6.19회, 7.76회, 이번 시즌은 11회, 시즌 초반이지만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시즌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 90분당 11회로 4-5회가량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선수로 보시면 더 극명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보시면 살라는 90분당 4.03회, 루이스 디아스는 3.4회, 두 선수의 지난 3년을 보더라도 이번 시즌이 압도적으로 사실상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21-22 시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살라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 90분당 4.03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라의 공격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 언급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전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와 같은 결과값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볼을 소유한 채 박스로 진입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박스에 진입하는 행동이든 역습 상황에서 직선적으로 박스로 진입하는 행동이든 만약 윙어들이 이러한 공격적인 볼음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 아르네 슬롯은 당장 다음 시즌에서부터 윙어의 교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언더래핑과 윙어의 CPA 수치는 서로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아이솔레이션 구도에서 윙어의 CPA 수치, 드리블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면 득점 확률도 덩달아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론, 조금 내용이 많아서 어수선할 수 있겠지만 풀백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윙어들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죠. 그래도 간단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슬롯의 리버풀은 전처럼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진 않는다. 두 번째, 오버래핑보다 언더래핑을 활용하여 컷백 플레이를 선호한다. 세 번째,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 구도에서 윙어들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지금의 패턴 플레이가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면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의 득점력도 덩달아 상승할 확률이 높다. 지금의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리버풀 경기를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재미있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